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 함께할 주제는 전립선 암입니다. 식습관과 나이가 원인으로 지적되는데요. 또 황제의 병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의 홍성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전립선 암이 황제의 병으로 불린다. 이건 저도 조금 낯선데요. 이게 맞습니까? 예. 전립선암은 등소평 중국 주석,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아키히토 일본 왕,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등 세계로 움직이는 유명인들이 유독 많이 걸려서 황제의 암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요목조목 근거를 이야기를 하시니까 정말 황제의 병 맞는 것 같은데요. 네네. 교수님께서는 이 비뇨의학과가 전문이시잖아요. 네. 하나 이제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실제로 이 전립선암 수술 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전립선암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을 약 600여 건 정도 시행했습니다. 600여 건. 참 많은 수술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최근 들어서, 요즘 들어서 더 전립선암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 거는 맞나요? 예, 맞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레지던트였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병원에서 전립선암으로 수술받는 환자가 1년에 10명도 안 되었는데 지금은 1년에 약 300여 건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300여 건. 와, 거의 뭐 예. 365일 중에 쉬시는 날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전립선암에 이렇게 증가된 요인이 실제로 병이 늘은 걸까요? 아니면 검사를 많이 해서 많이 발견해서 그런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전립선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해서 빨리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영향도 있고, 그 이외에도 요즘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전립선암이 많이 발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식습관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방이 많은 고지방 식품을 많이 드시면 전립선암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전립선 하면은 사실 남성들만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전립선에 대해서 남성들이 많이 알 거는 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이 전립선이 어디에 있는지, 기능이 무엇인지 좀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안다고는 대답은 하는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다른 것하고 이렇게 잘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맞습니다. 주변에 뭐 정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쪽 주변의 구조물들하고 좀 혼동하시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전립선 또는 전립샘이라고도 하는데요. 샘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분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립선은 남자에게만 있고 20g 정도의 밤톨 정도의 크기입니다. 위치는 골반 내에서 방광의 바로 아래쪽, 그리고 대변이 지나가는 직장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기능으로서는 사정액의 약 30% 정도를 생성하고 전립선 액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립선에 암이 생겼다는 것은 그러면 이런 기능들에도 문제를 일으키나요? 전립선이 요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전립선 요도를 눌러서 소변 나가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액을 분비하게 되는데, 만약에 암이 생겨서 전립선 세포가 파괴되게 되면 간혹 이제 혈정액, 그러니까 정액이 빨갛게 나오는 그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립선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자각 증상이랄까요? 초기 증상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이 전립선암도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암이 진행되거나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면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립선암이 커져서 요도를 눌러서 발생하는 배뇨가 불편한 증상들은 전립선 암뿐만이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좀 알기는 쉽지 않다. 네네. 그러면 전립선암은 어느 연령대부터 잘 생겨요? 전립선암은 고령암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60대부터 급격히 증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70대가 더 많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특히 50대 환자들이 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50대 환자분들부터 증가한다. 그러면 사실은 고령암은 분명한데 좀 젊은 층으로 전립선암이 상대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전립선암에 있어서 사실 증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경우, 아까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그러면 상당히 이게 진행된 경우에 발견된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죠. 그냥 증상으로만 보자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진행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만 조기 발견을 위해서라면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미리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립선암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있긴 하지만 좀 전립선 관련해 가지고는 전립선염,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전립선암. 사실 이 세 가지가 분명히 다른 질환, 이름이 다르니까 다르겠지만 예.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검사 방법이라든가 좀 연관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있는 듯 보여서 좀 네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전립선에 생기는 질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모두 증상으로서는 소변 보는데 불편한 증상으로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감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감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나이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염이 가장 젊은 나이에 발생하고 전립선암이 가장 늦은 나이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가 배뇨 증상으로 왔다. 그러면 우선은 전립선염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염과 전립선암의 중간 정도, 즉 한 50대부터 전립선 비대증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변 보는데 불편한 증상, 소변이 가늘고 소변을 자주 보고 밤에 안 일어났는데 요즘 들어서 뭐 밤에 여러 번 일어난다든지 이런 소변 보는데 불편한 증상들은 대부분은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은 그런 증상이 배뇨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증상이 전립선 비대증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른 특별한 전립선암의 증상은 없기 때문에 전립선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꼭 피검사라든지 손으로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해서 항문을 통해서 전립선을 만져보는 이런 특수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립선암을 설명할 때 또 순환암하고 공격적인 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요. 이걸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전립선암은 순환암이라고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립선암은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순환암도 있고 굉장히 독한 암도 있는데요. 전립선 조직을 떼내서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정상 전립선 조직과 얼마나 다르게 생겼는지를 글리슨 점수라는 악성도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글리슨 점수는 2점에서 10점까지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6점 이하면 비교적 순환암이라고 간주를 하게 되고 7점은 중간 정도의 암, 그리고 8점 이상은 매우 독한 암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독한 암이라는 의미는 공격적인 암이란
것은 이 전립선 내에 가만히 있지 않고 주변 장기를 침범하거나 몸의 먼 곳으로 전이를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기 쉬운 암이란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많은 암의 형태는 어떤 걸까요, 그렇다면? 저희가 연구해 본 결과로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한국인에게 발생하는 전립선암이 더 공격적인 전립선암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전립선암의 악성도를 나타내는 글리슨 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가 한국인은 59%였고 미국인은 더 낮은 이제 44%였고 이에 따라서 전립선암의 5년 생존율 역시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낮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격적인 전립선암이라고 해도 조기 발견해서 초기 치료를 하면 별 문제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악성도가 높은 공격적인 전립선암이라고 해도 암이 전립선 내에 국한되어 있는 초기암의 경우에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립선암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을 수술해 보셨을 텐데, 네. 그러면 그 예후는 좀 어떻습니까? 예후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암이 있고 중간 정도의 암이 있고 굉장히 독한 암이 있기 때문에 그 암이 얼마나 독한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몇 기에 발견했는지에 따라서 치료 성적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좀 순환암이고 1기나 2기 초기에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완치율이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전이가 된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일단 완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전립선암은 다른데 전이가 이미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호르몬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에 반응을 잘 하기 때문에 비교적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립선 암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짚어보고 있는데, 이게 확실히 이제 수술을 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뭐 항암 치료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의학 기술이 계속 발달한 거는 맞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치료 옵션들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많이 진행이 됐더라고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제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에서 지금 전립선 암을 다루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전립선 암을 일으키는 원인, 요인들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모든 암이 그렇지만 암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딱 이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전립선암의 원인으로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고령암, 즉 나이입니다. 네. 나이 들수록 그 암의 유발 인자들이 많이 몸에 축적이 되고, 두 번째는 전립선암 이제 가족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고지방 식사 말씀드렸는데 이런 고지방 음식이 전립선암을 더 잘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전립선 암이 일으키는 이런 요인들을 갖다가 잘 우리가 관리를 하면 확실히 암의 발생률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식습관을 고지방식이 대신에 야채나 채소 위주의 그런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꾸신다면 발생률 자체를 좀 낮출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조기 발견해서 완치를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365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됩니다. 오늘은 전립선 암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의 홍성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립선 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진단을 받거나 이제 발견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기수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나눠볼 수가 있을까요? 전립선암의 기수는 조금 다른 암하고 좀 다릅니다. 네, 이제 일기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일기는 아주 조그맣고 다른 데 퍼지지 않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전립선암에서는 일기는 전립선 비대증인 줄 알고 이제 수술했는데 그 수술로 떼낸 조직 검사에서 우연히 전립선 암세포가 발견이 됐든지 아니면 전립선 암 특이항원 그 검사 피검사가 높아서 검사를 했더니 전립선암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 일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립선 내에 조그맣게 있는 상태, 이 상태를 2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전립선암 2기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1기가 아니라 벌써 2기나 됐나요?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1기가 전립선암에서 이제 2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이 만약에 전립선을 둘러싸고 있는 그 피막이라고 하는데 이 막을 뚫고 나가면 3기. 그리고 전립선암이 좀 더 바깥으로 번져서 방광이나 주변의 골반 근육, 직장 이쪽으로 침범을 하게 되면 이제 4기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립선 암이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병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걸 찾아내나요? 전립선 암은 이제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립선 암에 대한 진단 검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해서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면 이제 전립선이 만져지는데 이 전립선을 만졌을 때 전립선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양쪽이 대칭적이어야 되고 만져봤을 때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립선이 말랑말랑하지 않고 딱딱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만졌을 때 살짝은 좀 움직여야 되는데 주변에 딱 달라붙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전립선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피검사로서 PSA라고 하는 이제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PSA가 올라가 있으면 전립선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 검사인 거죠? 네네. 그러면 혈액 검사만 간단히 하면은 어느 정도 한 번만 해보면 알 수 있는 건가요? PSA가 전립선 암에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립선 비대증이나 염증 때문에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PSA가 올라갔으면 전립선 암을 의심해 봐야 되긴 하지만 반드시 전립선 암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라든지 또는 전립선의 크기, 전립선이 클수록 PSA가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정상치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이 혈액 검사를 갖다가 이렇게 딱 한 번 하기보다는 정기적으로 하면서 그 PSA 수치의 변화를 보는 건 어때요? 네, 저희가 흔히 이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립선이 나이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립선 크기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PSA가 시간을 두고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하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전립선 초음파를 이제 보는 것도 있을 텐데요. 네네. 그러면 전립선 초음파를 보면은 어느 정도 암의 윤곽은 잡아낼 수가 어느 정도 크기가 예를 들어서 너무 작으면 안 보일 텐데 어느 정도 네네. 크기가 좀 돼야지 이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전립선이 얼마나 큰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하다가 우연히 전립선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전립선암이 초음파에 보이는 양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립선 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가 않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더 하얗게 보이거나 좀 더 까맣게 보이거나 그렇게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야 전립선암이다, 이렇게 특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는 사실 전립선암을 진단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네. 요즘에는 MRI가 많이 이용이 됩니다. 네. MRI를 통해서 과거보다는 초음파나 다른 검사보다는 MRI를 이용해서 전립선암을 많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전립선 암에 대한 검사를 갖다 혈액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확진이 됐을 때, 진단이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떻게 나가요? 우선은 전립선암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손으로 만져봤더니 뭐 딱딱한 게 만져지거나 아니면 PSA가 올라갔고 암이 좀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그냥 바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네. 예, 조직 검사를 해야만 이제 확진이 되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PSA가 올라갔다고 해서 꼭 암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암이 아닌 환자에게 이 조직 검사를 한 셈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 검사라는 게 쉬운 검사도 아니고 출혈이라든지 염증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요즘 추세는 PSA가 올라가 있으면 MRI를 먼저 찍습니다. 그래서 MRI에서 만약에 암처럼 보이는 게 있다, 그러면은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MRI를 먼저 찍는 것의 장점은 MRI에서 보이는 부분을 타겟팅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진단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PSA가 올라가면 바로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MRI를 먼저 찍어서 암이 의심되는 부위가 보이면 그쪽을 타겟을 해서 조직 검사라는 그런 추세입니다. 만약에 그 MRI 상에서 이제 전립선 암이 매우 작다. 네네. 그러면은 지켜보는 경우도 있나요? 그게 아직 정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왜 그러냐면 MRI가 놓치는 전립선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가 안 보이더라도 조직 검사는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MRI에 안 보이면 우선은 지켜봅니다. 네, MRI에 안 보이는 전립선암이라면 그 전립선암의 크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암의 악성도가 비교적 순한 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MRI에 안 보인다면 당장 조직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이 PSA 피검사를 해서, 피검사가 그대로 있으면 그냥 좀 지켜볼 수 있고, 만약에 피검사가 서서히 증가한다, 그러면 MRI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때는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결의 질문인데, 전립선 비대증이 계신 분들도 이제 나이 들면서 많아지기 때문에 네네. 비대증하고 전립선 암이 같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 전립선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 네. 전립선 비대증은 그 조직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는 뭐 그런 것도 있나요? 그렇긴 하지만 전립선 암이 그 생기는 부위하고 주로 생기는 부위하고 전립선 비대증이 주로 생기는 부위가 좀 다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주로 생기는 부위는 주로 요도를 감싸고 있는 중간 부위고요. 전립선 암이 주로 생기는 부위는 저 바깥, 전립선의 바깥쪽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안쪽과 바깥쪽을 따로 이렇게 제거를 하기는 힘들거든요. 물론 전립선 비대증 수술만을 위해서는 안쪽만 제거하는 건 가능하지만 전립선 암이 주로 발생하는 바깥쪽만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립선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쪽을 따로 비대증은 뭐 남겨두고 수술한다든지, 아니면 전립선 비대증을 같이
치료하기 위해서,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안쪽만 수술해야 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전립선 바깥쪽까지 다 제거를 하게 돼버리면 나중에 합병증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치료와 전립선 암의 치료는 별도로 구분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또 건강검진에서 보면 전립선 초음파, 뭐 복부 초음파 하다가 뭐 전립선 보다가 뭐 돌이 있다 이런 얘기를 네네네. 석회화 뭐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도 계시던데 예. 이것도 나중에 어떤 전립선 암과의 연관성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전립선 석회화는 전립선 염증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네, 전립선 석회화가 있으신 분들은 전립선 염증 증상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 전립선 염이 과연 전립선 암을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석회화가 있으면 전립선 염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나이 먹었을 때 전립선 암이 잘 생기느냐? 예전에는 관계가 아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연구 결과들에서는 전립선 염이 있던 환자들이 나중에 전립선 암이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립선 염 또는 전립선 석회화가 전립선 암을 직접 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관련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전립선 암, 근데 좀 궁금한 게 남성분들은 언제부터 전립선 암에 대한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을지, 어떤 검사를 챙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전립선암은 50세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3-4% 정도밖에 되지 않고 50세 이상부터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50세부터 이 전립선암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검사 방법으로는 직장 수지 검사, 손으로 만져보는, 그리고 PSA, 혈액 검사, 이 두 가지 검사가 가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나 형제 중에 전립선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50세보다 훨씬 전인 40세부터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 간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검사가 정상이라면 1년에 한 번 받아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검사가 정상이긴 한데 약간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립선 암으로 인해서 이제 배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죠? 네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증상이 심할수록 암이 많이 진행됐다. 이렇게 어떤 비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전립선 암이 그 배뇨 증상이 나타나려면 굉장히 이제 심한 경우일 텐데 사실은 이 배뇨 증상이 나타나는 게 전립선 암보다는 전립선 비대증이 동반돼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배뇨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전립선 암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립선 비대증, 염증, 암에 의한 증상으로 생각을 하고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립선 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교수님, 사실 전립선 암에 대해서 전이 또는 재발 위험,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전립선 암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비교적 순한 암일수록 전이나 재발의 가능성이 낮고요. 전립선암 중에 그 글리슨 점수라는 게 8점 이상 굉장히 독한 공격적인 전립선암들은 전이와 재발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글리슨 점수라는 거는 뭐 세포의 모양이나 조직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내는 점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서 떼낸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정상 전립선과 비슷할수록 1점, 1점에서 5점까지 이제 매기는데 굉장히 다른 모양으로 독하게 생긴 경우를 이제 5점,
해서 두 군데의 점수를 합해서 총 10점 만점으로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은 전이가 된다면 어디로 이렇게 전이가 되나요? 주로 전립선 바깥으로 전립선 주위에 있는 림프절로 우선 전이가 되는데 그 림프절에서 그 다음 단계로는 대개 뼈에 전이가 됩니다. 네, 뼈 중에서 척추뼈, 갈비뼈, 골반뼈 이쪽으로 전이가 잘 됩니다. 통증이 아주 심하다고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뼈에 통증이 뼈로 전이가 되면 이 뼈에 의한 통증이 심한데요. 진행된 전립선암 환자의 약 70%에서 결국 뼈 전이가 생기게 되는데 일단 뼈로 전이가 되면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균형이 깨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점차 파괴되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치료를 또 수술을 받고 그 골절에 대한 또 치료를 또 받아야 되는 거겠죠? 네네네. 그 골절이 만약에 생기면 특히나 이제 척추뼈에 골절이 생기면 척추 신경을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척추 신경이 눌린다면 이제 마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진단이 좀 늦어지거나 그러면 나중에 마비가 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되고 만약에 척추뼈가 주저앉거나 마비 증상이 생기거나 그러면 응급으로 약물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 수술 치료 등으로 빨리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전립선 암 수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러면 수술 방법은 뭐 여러 가지입니까? 과거에는 개복 수술을 했죠. 네. 개복 수술은 이제 배 절개를 하거나 아니면 회음부를 절개를 해서 전립선을 떼내는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배에 작은 구멍들을 내서 기구를 이 복강내로 집어넣어서 수술하는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개복 수술보다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이 상처도 적고 통증도 적고 또 회복이 빠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주로 이제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개복 수술이 아직도 이제 필요한 경우는 이제 주변 조직으로 너무 많이 침범을 해 있어서 이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복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 전후로 좀 확인하고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전립선암으로 전립선 전체를 떼내게 되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이 요실금과 이제 발기부전입니다. 이런 합병증을 발생을 줄이고 또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요도 관략근, 소변을 참는 이 근육이나 전립선 주위에 있는 발기 신경을 보존해야 되는데 암이 전립선 막을 뚫고 나온 이 진행된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관략근이나 이 신경을 살리려다가 암이 남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에서 신경을 보존하고 또 어떤 환자에서는 그냥 넓게 자를지 수술 전 그리고 수술하면서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전립선 암에 있어서 일단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떤 부부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될지 안 될지 이런 걸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수술 후에 발기부전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 수술 과정에서 전립선 그 주위에 발기 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신경들을 같이 자르게 되면 나중에 부부 생활이 가능할 확률이 사실 10% 미만입니다. 아이고. 네, 그렇지만 만약에 전립선암 초기라고 생각이 돼서 신경을 살리게 되면 수술 전 기능의 한 50%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50% 남은 그 기능을 좀 더 회복시키는 그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전립선 암 수술 이후에 뭐 식사나 이런 거 주의할 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립선암과 관련된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지방 섭취를 많이 하시면 전립선암의 발생이라든지 재발 위험성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립선암 환자들은 지방이 많은 육류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것이 좋고, 이제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신선한 과일, 야채, 그 중에서도 이제 토마토, 콩 이런 음식들이 전립선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립선 암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셔서요. 리포터 전세현 씨가 취재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궁금해하는지 들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립선 암에 대한 거는 걱정이 들죠. 제가 나이 80인데 혹시 저한테도 그런 현상이 안 올까 싶어서 걱정하는 거죠. 이상이 있을 때는 조금 소변이 짜리하게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나쁜 현상이 몸에 안 비치니까 어떤 정도 의심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네요. 집안 어르신이 뭐 전립선암을 진단 받으셨는데요. 약물 치료만 하자고 하셔가지고 86세 어르신인데 체력도 좀 약하고 그 연세에 좀 암이 아주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낫다는 게 주치 생각인데요. 정말 약물 치료만 해도 될까요? 걱정돼서 여쭤봅니다. 남자니까 전립선암 이런데 이게 좀 아무래도 걱정이 됐죠. 주변에 의외로 많이 그 전립선암에 걸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신경 좀 써야 되는데 어떻게 신경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위기의식 느끼잖아요. 나이 되니까. 또 친구들이 그런 병에 걸리면 걸릴수록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몰라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전립선 암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80이 되신 이분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가끔씩 소변을 볼 때 조금 불편하고 아픈 때가 좀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지 혹시 이걸 방치하게 됐을 때 암으로 혹시 되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셔서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교수님? 네, 소변이 불편한 증상이 전립선암의 특이한 그런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전립선암을 걱정하신다면 전립선암에 대한 네. 직장 수지 검사라든지 PSA라는 피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네. 좋은데, 과거에는 소변 보는 게 불편한 게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불편하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치료 시기를 좀 놓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네. 요즘에는 좋은 검사 방법 그리고 치료 방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소변 보는데 불편하시다면 꼭 전립선암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전립선 비대증인 경우에도 좋은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면 네.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그러시다가 혹시 전립선암을 또 발견하실 수도 있거든요, 조기에. 네, 네. 그러면 조기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80 되신 분이 지금 요 정도 상황이면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80이 되시면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나요? 전립선 비대증 증상은 사실은 60대부터는 절반 이상의 분들이 증상을 호소하시거든요. 네.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나이가 드실수록 전립선 비대증뿐만이 아니라 전립선 암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네. 그리고 나이가 드셨다고 암이 천천히 자라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흔히들 그렇게 오해하시거든요. 네, 네. 나이 들면 암도 천천히 자란다는데 그냥 놔둬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환자분은 나이가 드셨어도 암은 젊습니다. 입에 생긴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암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시죠. 네. 집안 어르신 중에 전립선 암을 진단 받으셨는데 약물 치료만 하자고 하셨대요. 네, 이분은 86세 어르신인데 체력이 좀 약하시고 또 연세가 있어서 암이 좀 느리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리게 네. 진행이 돼서 이분은 또 약물 치료가 낫다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계신데 가족들의 입장에선 약물 치료만으로도 과연 이 암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신다고요. 전립선암의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치료를 할지는 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86세고 이렇게 이 정보만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네. 86세 정도라면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는 되게 안 합니다. 아. 예,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인데 네. 예,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보다는 암을 좀 더디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약물 치료 쪽으로 선호를 하게 되는데 이미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론 약물 치료를 하겠지만 네. 전이가 없이 네. 그냥 초기 전립선암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아무 치료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기도 합니다. 아. 그러는 이유가 있나요? 전립선암이 만약에 전립선암으로 치료를 할 경우에 네. 그 전립선이 뇌에 국한돼 있다가 네. 뼈까지 전이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걸리는 시간이 보통은 이제 몇 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네. 86세시라면 네. 몇 년 정도 좀 기다려 봤다가 그때 치료를 해도 지금 당장 치료를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느니 네. 몇 년 정도 기다려 봤다가 치료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 상황에 맞게 치료와 뭐 수술 이런 걸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저희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주변에 생각보다 전립선암이 은근 있는 걸 보면서 이제 연세 이제 한 50 좀 넘어가면 중반쯤 되면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좀 신경을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신경을 써야 하는지 어떤 관리들을 좀 해서 예방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그냥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지켜봤다 가셔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시대요. 예. 처음에 그 전립선암이 이제 황제암이라고 불린다고 예, 했는데, 맞아요. 네. 예. 근데 이 전립선암이 이제는 주변에 흔한 네. 황제가 아닌 평민의 암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아버지들의 암이었는데 네. 또 나이가 발병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네. 아버지들의 암이 아니고 그냥 형님들의 암이 또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립선암이 굉장히 흔한 암이 됐기 때문에 네. 전립선암에 대해서 조기에 그 검진을 하시는 게 추천이 되는데 네. 조기 검진을 위해서는 50세부터 매년 그 PSA 검사를 해보시고 네. 네. 가족력이 있다면 40세부터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검진이 굉장히 어려운 검사가 아니고 그 직장 수지 검사 네. 또는 간단하게 피를 뽑으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검사이기 때문에 네. 걱정이 되시거나 음. 어떤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얼른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은 먹지 않는 거, 그리고 토마토, 채소, 과일, 음식 이런 거 드시는 것도 좋은 거죠? 예,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예, 이렇게 리포터 전선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이제 마칠까 하는데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당부하실 말씀 있다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전립선암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흔한 암이 됐고 그렇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굉장히 높은 암입니다. 그리고 전이가 된 상태로 발견되었더라도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약 또는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치료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의 홍성호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